야, 너 저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다가 못 산 사람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집값이 좀 빠졌다. 그런데 아직은 여력은 안 되는데 정부가 보금자리론 특례로 해줘. 그러니까 이제 좀 마구잡이로 막 들어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2차 영끌인 거예요. 조금 솔직하게 말해. 이번 집값 하락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금매 위주로 빠지는 거. 네네. 이건 사실 빠진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광수 전 미래에셋 연구위원 겸 지금 광순의 복덕반장 이광수 주인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오랜만에 다시 모시는데요. 네. 예, 그 사이에 달라진 좀 부동산 시장 흐름 좀 짚어보고, 네. 특히 최근에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미 연준이 금리를 원래 시장이 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상태에서 더 오래 가져가겠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서 금융시장도 조금 다시 가라앉고 있는데, 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도 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여쭤보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PF 문제 계속 좀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네. 뭐 어쩌면 한으로 조금 더 악화되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략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저희가 부동산 시장에 네. 여러 시장이 있는데 뭐 관심 있으신 건 어쨌든 아파트의 유통 시장이니까 네. 거래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 뭐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좀 하락폭이 컸는데 네. 올해 한 2월, 3월부터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점이 100이라고 그러면 지금 한 90% 정도가 오른, 다시 네. 한 75% 정도 빠졌다가 네. 그러니까 90%까지 오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75로 빠졌다가 다시 90으로 올라갔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뭐 현황이라든지 과거 흐름은 아니고 이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느냐의 관점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변동 원인을 좀 찾아봐야죠. 네. 그래서 왜 올랐습니까, 진짜? 그렇죠. 그 원인을 찾아야 사실은 저희가 네. 전망이 가능한 거니까. 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현상에만 주목하니까 네. 그러니까 원인을 묻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시장이 변한 그 변동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직관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했어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거래량도 증가했고 가격이 오른 건데 그러면 그 어떤 수요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수요의 지속성이 있느냐?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수요가 어떤 수요라는 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르게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쓰려는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쓰려는 수요는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갖고 쓰려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엔 전부 다 투자자밖에 없는데 부동산은 독특하게 실사용자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수요가 두 수요로 나눠지는데 실제로 사용하려는 실수요가 있고 또 하나는 투자나 투기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의 변화를 일으킨 건 실수요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실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되게 적습니다. 근데 왜 실수요가 최근에 이렇게 시장에 들어와서 집을 샀느냐? 두 가지 이유인 거죠. 하나는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들어온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정부의 정책이 막 부양책을 엄청나게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 완화도 해주고 뭐 심지어 50년 만기 특례 보금자리로 할 것 없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산 거죠. 네. 그런데 실수요자들은 언제 다시 줄어드냐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실수요자는 줄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빚을 일으키기는 어렵단 말이죠. 정부도 계속 정책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변동 원인인 실수요자들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오른 건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다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특례 보금자리론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쳤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이렇게 대출을 그 좀 정책 대상이 되는
특히 이제 뭐 무주택자 또는 뭐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주는 건데 네. 사실 그게 이제 실수요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는 실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구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구매력이 이제 기존의 그 가계의 소득으로는 충분치 않으니까 정부가 이제 대출 형식으로 얹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된 이제 실수요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그쵸, 것 같은데 그쵸. 그거에 이제 집값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그 미친 영향을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거죠. 특례보금자론이 굉장히 강력했다고 보는 게 일단 금리가 낮았어요. 네, 그래서 시중금리가 6% 7%대 4%짜리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초창기에 거의 15조 원 이상이 일시에 대출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또 하나 강력했던 건 뭐냐면 대출 규제를 안 받았어요. 특히 DSR 규제를. 네, 네. 그래서 소득이 낮아도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대부분의 이 또 특례보금자리론의 거의 60% 정도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한테 대출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 이렇게 구별하자 보다면 일종의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이 증가하니까 일종의 구매 여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 여력은 내 소득도 있지만 대출 여력도 포함되는 네,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구매 여력이 커진 거죠. 일종의 유효 수요가 확대되면서. 네, 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쳤고 제가 볼 때는 마중물 차원에서는 특례보금자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정부는 어쨌거나 이제 집값 급락세를 멈추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내놓은 측면이 사실 저는 강하다고 봐요. 그렇죠. 뭐 정책 이제 그 포장은 무슨 무주택자들한테 그 상대적으로 저리로 이렇게 집을 살 수 있는 그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식으로 포장을 했지만 네.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한 부양책으로 쓴 측면이 강한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DSR 규제에서도 벗어나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소득 여력이 더 되는 사람한테 대출을 그나마 해주는 건 괜찮은데 소득 여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사실 대출을 해주는 건 이게 이제 흔히 뭐 약탈적 대출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 측면이 나중에 혹시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 그 우려도 좀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네. 문제의식을 좀 갖는 거고요. 이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과거의 패턴하고는 좀 달랐어요. 네.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어쨌든 부양하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세금 관련된 정책들이에요. 그다음에 대출이 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금 정책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보유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이런 측면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집값이 초창기에 떨어지고 그럴 때는 이 보유세라든가 양도세를 완화해 줘도 집을 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보유세나 양도세를 내는 거지 사실 집이 없거나 무주택자들이 사진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 독특한 측면이 뭐냐면 집값이 빠지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오르다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빠질 때는 누가 제일 불안하냐면 무주택자들이 제일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다주택 투기한 사람들이 제일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닙니다. 하여튼 무주택자들도 불안하겠죠. 네, 왜냐하면 네. 상대적으로 이게 막 네. 일시적이라고 처음에 빠질 때는 일시적으로 생각하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무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사야 돼? 막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네. 오랫동안 올라오다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음. 정책이 어디에 잘 먹히냐면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들이 잘 먹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완화해줘도 잘 안 먹혀요. 왜냐하면 그건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정책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코로나 시기에 이제 집값 폭등할 때, 야, 너 저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다가 못 산 사람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집값이 좀 빠졌다. 그런데 아직은 여력은 안 되는데 정부가 보금자리론 특례로 해줘. 그러니까 이제 좀 마구잡이로 막 들어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향후로 또 다른 제2차 영끌인 거죠, 사실. 조금 솔직하게 말하면. 정부가 동원한.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뭐냐면 집값이 충분히 빠졌을 때 샀으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번 집값 하락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집값이 이런 모순어법이라는. 네, 집값이 빠지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금매 위주로 빠지는 거. 네네. 이건 사실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빠지는 게 많아야 돼요. 그게 진짜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뭐냐면 한두 건 빠진 거였어요. 네. 그래서 평균 가격이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많이.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빚을 일으켜서 사긴 샀는데 많이 빠진 걸 샀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서 가격을 올리면서 샀다. 결국에. 그래서 더 큰 문제인 거죠. 크게 싸게 사지도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주택 시장 하락기에 초기에 빠지는 건 주로 이제 뭐 시장 충격에 의해서든 여러 측면에서 사실 금매 위주로 많이 빠지죠. 네, 거래량도 확 줄어들면서.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거래량이 많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뭐 반등도 하고 뭐 쭉쭉 했다가 이제 사실 몇 년 동안 힘 빠지면서 그때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뭐 평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평균적인 시세 자체가 대체로 이제 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네, 네. 그때가 진짜 싼 구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자산 가격 잘 보시면 그때가 네. 언제냐면 네. 그러니까 공급은 증가하는데 살 사람은 많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가격은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구간이 오는데 지금은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에 한두 건은 많이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소득 여력이 충분치 않고 집값이 또 도로 빠져버리면 네. 사실 되게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걱정되네요. 그래서 네. 2020년과 21년도에도 네. 이제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네. 그때도 사실은 뭐 한 40, 50대에 이렇게 빚을 많이 일으켜서 집을 사잖아요. 네. 그때 잘 보면 흥미로운 통계가 뭐냐면 다주택자는 줄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다주택자는 집을 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 통계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올해도 줄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사놨다가 그 사람들은 수익 실현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빚을 일으켜서는 막상 이게 흥미로운 또 통계가 있는데 네. 주택 거래량과 대출 금액을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는데 지금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지금은 집을 사는 사람 중에서 대부분 다 빚을 일으켜서 산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진짜 집값이 오르려면 돈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는 집 거래가 증가해도 빚이 안 늘어나요. 네. 네.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네. 그래서 이럴 때가 사실 진짜 되게 조심해야 되는 데인데요. 아까 되게 좋은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거래량 대비, 그러니까 단위 거래당 부채가 많이 일어날 때 이때가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시점이 네. 오냐면 거래량이 이렇게 쭉 회복하는데 대출이 안 증가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건 집을 자산을 누가 돈 있는 사람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투자자들이 산다는. 근데 그런 구간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될 수 없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는 수요가 다시 감소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흥미로운 지표가 매도 물량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기회에 팔고 싶어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당연히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하락폭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세요? 물론 이제 뭐 시간은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이번에 제가 하락의 폭의 가능성을 한번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빠질 때 평균 가격은 그렇게 안 빠졌지만 금매를 잘 보면은 거의 한 35%까지도 빠지거든요. 네. 고점 네. 대비해서 네. 40% 근처도 이렇게 빠질 수 있다. 그게 가격 기준은 언제냐면 2019년 18년 수준입니다. 예. 그렇게도 빠질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매물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그런 가격대의 매물이 많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향후. 네. 예. 매물이 추가 매물을 부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네. 원래 자산이 그렇게, 그렇잖아요. 한번 네. 팔면 주식도 그렇지만 한번 팔면 또 팔고 또 팔고 이런 네. 상황이 오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택 시장에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빚을 많이 내면 참 자산 가격의 이제 변동을 크게 부르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자산 가격이라는 게 아까 뭐 평균 가격이라는 개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자산 가격이 어쨌거나 거래될 때 뭐 예를 들어서 5%가 거래됐다 하더라도 그 5%가 거래되면서 사실은 그 시장 가격을 일단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빚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버티다 못 버티어서 매물을 내놓게 되면 그게 이제 뭐 계속 시장에 이제 하락을 부를 수 있는 건데 한국이 지금 가계부채가 워낙 높은 상황이고 사실은 약간 부채 조정이 돼야 되는 시기인데 오히려 부채를 계속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진짜 걱정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 연준의 최근에 계속 나오는 시그널은 금리를 추가로 뭐 한 번이라 하더라도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뭐 올리는 것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생각보다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시장의 판단 때문에 뭐 주식시장도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이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 한국 부동산이 그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하고 비슷하게 금리 영향이 크고 훨씬 더 레버리지 비율이 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 영향이 큰 거죠. 근데 올해 상반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또 변동시킨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지금 금리가 고점이고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가 반영된 거죠. 네. 네. 좀 실제로 시중은행 금리도 조금 그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뭐냐면 정부에서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 관리에서 가상금리를 막 억지로 누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출 금리가 최근에 이렇게 시중금리하고 붙었던 적이 없거든요. 네. 가상금리가 높게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이게 이격이 벌어지면서 최근에 7%막 8%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으로 반영되는 거죠.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가 반영돼서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인하가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준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된다. 그럼 타격이 되게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집을 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다 표현됐기 때문에 그런 또 기대감이 클수록 실망감도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더 이제 자본시장이나 주택시장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거시경제 변수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힘들죠. 대신 이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의 시장의 변화는 저희가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오른다. 이제 금리 쇼크까지 온 건데 금리가 막 오르니까 이제 경기가 위축될 거고 그러면 이제 금리 낮춰주겠지라는 기대가 너무 팽배했던 거죠. 근데 딱 보니까 경기가 위축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안 내려갈 거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구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취약하다. 왜냐하면 빚으로 이루어진 그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그러니까 시장이 그 가격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과연 잘 버텨낼 수 있을까?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잘 보시면 최근에 금리 오르는 속도가 2020년 6월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0.5%였거든요. 근데 지금 막 5%대까지 오른 거잖아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올랐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당장 지금 이자 비용을 내는데 이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낸 지가 많아봤자 1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만약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게 내가 이렇게 4년 동안 내야 돼? 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 이제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고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본격 하락을 부르는 게 이제 그런 고금리의 장기화 현상인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뭐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국은 참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 흐름 측면에서도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기도 좋고 지금 고용도 활발해서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사실 수출 위주의 산업이고, 근데 한국의 지금 이제 주력 산업들, 뭐 반도체부터 해서 기존의 경기 순환 산업들은 경기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더구나 한국의 최대 교육국인 중국이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고, 미국이 이제 그걸 충분히 상쇄해주지는 못한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2차 전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뭐 거의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하는 산업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산업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가 되게 한동안 부진할 수 있고, 금리는 높은 상황이고 경기는 안 좋고, 근데 부채는 세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게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러면 이게 사실 상당히 견디기 힘든 구간을 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부동산을 이렇게 받치는 힘은 전 기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거야. 또 하나 뭐냐면 금리가 내려갈 거야. 그리고 한국 경제는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가 이제 응축돼서 지금 자산 가격인데, 사실 그래서 더 불안한 겁니다. 실제보다 너무 기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다 되긴 될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 뭐 지금 지나서 또 좋아지는 구간 들어올 거고. 그렇죠. 금리도 언젠가 내려갈 텐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 범위보다 너무 많이 길어질 때.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오른 거는 16년 만이거든요. 채권금리가. 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고 막 기준금리 엄청 내고 양적 완화하고 뭐 부동산 부양해주고 이런 것만 봐왔지, 저희가 조금 더 길게 불황이 올 거다, 고금리가 갈 거다라는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대에는 이런 리스크, 불확실성이 반영이 저는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인지하는 순간이 전 반드시 온다.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은 빠지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는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죠. 네, 역설적으로. 어떤 좋은 기회? 집 살 좋은 기회? 그렇죠. 내 집 마련할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쨌거나 좀 걱정되는 게, 빚을 많이 내서 집 산 사람, 네. 다주택 투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일종의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도 해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이게 뭐 계속 이제 부동산 가격 올라가니까 막 빚내서 무리하게 그냥 남들이 하니까 자기도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영끌한 그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의 분들, 그분들은 앞으로 이 흐름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게? 긴 흐름에서 이제 고민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우선 일단 기대 조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